그래서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살펴보면은요, 뭐 매매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 굳이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증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증자가 있을 수 있는데, 증자에는 이제 두 가지 증자가 있겠죠. 하나는 무상증자라고 이렇게 해서 무상증자가 있고, 또 하나는 유상증자라고 해서 죽음을 추가로 납입하는. 네. 그래서 이제 판례를 살펴보면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 전체의 재산은 변동이 없이 그 지분에 따라서 뭐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든 뭐 하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걸로 보지를 않더라고요. 네. 이것도 바뀌었죠, 세무사님. 그전에는 잉여금 자본 전입도 과세를 했거든요. 2004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대법 판례 2004년 거는 몰라서. 이게 대법 판례 반영해가지고 네. 해석 변경한 거예요. 네. 지금 잉여금 자본 전입은 기계적으로 안 봐요. 네. 그전에는 과세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든 자본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든 이런 무상조 배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걸 안 보는데, 문제는 이제 똑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네. 유상증자가 있으면 그건 또 별도의 또 한 번의 증여가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이제 명의신탁과 관련된 그 상담을 받다 보면 당초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간에 유상증자가 있거나 어떠한 사건이 있게 되면 이게 술탄이 한번 터지는 겁니다. 네. 이게 복잡해져요. 네. 뭐 처음에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증자가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증여 명의신탁을 이렇게 판단할 때는 저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명의신탁이 있으니 이제 증자만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고, 신탁자와 수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신탁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신탁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수탁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신탁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한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사망한 경우. 요거는 사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 2014도 43653 판결인데요. 대법원. 네. 여기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명의신탁자 아버지가 계셨었어요. 근데 1975년에 그 법인의 임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주식을. 그러고 쭉 있다가 199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사망을 했어요. 근데 명의수탁자 앞으로 있던, 임원 앞으로 있던 주식을 상속인들이 갖고 오진 않은 거예요. 갖고 오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면서 주주총회가 있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이 상속인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를 해요. 주주의 권리를 행사를 해요. 근데 이 명의수탁자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뭐 이의를 제기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러한 사실을 갖고 과세를 하게 돼요. 과세를 하는데, 이제 요 조항이 명의계에서 혜택 의무 조항이 나온 다음에 경과 규정이 부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03년인가 그 법률 개정 이전에 명의신탁된 재산 중에서 아직 명의개설을 안 한 재산이 있으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신탁 개설을 하지 않으면 그날로 명의개설을 한 걸로 보는 거예요. 혜택 규정을 적용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세무서가 과세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주의적 청구로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걸었어요. 그리고 예비적 청구로 명의계에서 혜택 규정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적 청구로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했으니까 적용하려면 아까 중요한 거 합의 여부를 입증해야 돼요. 이게 세무사님 사실관계가 상속인이 당초 수탁자한테 또 한 번 명의신탁 한 거로 과세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당초 75년 거는 제척기간 지났을 제척기간이 때. 다 지나갔으니까 네네.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네. 어, 주가는 상당히 높은 네. 때였을 테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 판례를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뭐 내용이 하도 복잡해서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느냐? 첫 번째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결론 먼저 얘기해 주시죠. 우리 저기 납세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이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실제 소유자인 상속인과 기존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합의겠네요. 네, 그렇죠? 새로운 합의죠. 명의신탁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이다. 그런데 상속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명의개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데 명의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운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원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변론주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전 사실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과세관청이 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명의신탁 약정 여부는 사실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입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은 그 묵시적인 정황 증거에 의해서 입증을 하고 그걸 갖고 이제 과세를 하게 마련인데 이 밑에 예비적 청구인 명의계에서 혜택 의제 규정은 그 약정 여부가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과세관청이 허점을 보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태만하게 생각했다 네. 이런 뭐 말씀이신 이거 거죠. 네. 약정 여부 안 해도 음. 뭐 저기 가서 다 걸리는데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좀 이제 행정소송이라서 네. 민사소송의 원칙적으로는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지만 이제 행정소송의 특성상 직권탐지주의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기록이 현출돼 있으면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데 행정소송은 이제 기록이 현출돼 있으면 이제 법원이 그거를 이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걸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사건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이 명의계에서 혜택 의무 규정에는 약정 여부를 입증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 방심을 한 것 같아요 국세청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명의계에서 혜택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 이것도 선생님 결론 먼저. 아니 할 수 있다. 맛을 못했다니까. 네, 자, 납세자 승. 네. 이게 명의계에서 혜택 증여 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합의가 없더라도 증여 의제 대상이 되도록 한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명의개설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태했을 때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입법 취지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그와 같이 명의개설을 하여 하는 특별한 의무가 분명히 부여된 경우에 적용돼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상속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명의개설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소유권은 이미 이전된 거고. 따라서 여기에다 대고 명의개설 혜택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명의수탁자 편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명의 신탁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한 번 벌써 네. 당초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됐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명의신탁된 주식이 또 상속으로 가게 되면 이 상속도 사실은 명의수탁 관계는 그대로 이전되거든요. 네. 뭐 내가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속으로 이전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동 승계되는 거를 또다시 증여로 한 걸로 봐서 또다시 명의수탁자한테 증여세를 과세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가혹하다. 그리고 이 주식 양도의 경우에 아까는 양도의 경우는 양도자가 양도세 신고할 때 소유관계의 변경 내용을 신고할 때 포함하면 조세 회피 의사가 없는 걸로 봤잖아요. 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포함해서 신고하지 않는 거 그때는 이 조항이 없었어요. 상속세 그 규정이 없었어요. 따라서 명의수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를 더 드는데 이제 이거는 이 판사님께서 열심히 납세자를 구제해 주려고 왜?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명의수탁자한테 이 명의신탁 과세가 가혹하다라는 그런 어떤 함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끌고 들어온 그 사유가 뭐냐면 부동산 등기 실명제 위반하면 과징금 내잖아요. 네. 근데 그 과징금을 내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과징금 대상이지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은 그 토지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다고 그렇게 해서 과징금 대상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걸로 봤을 때 명의개서 혜택 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요 규정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요. 이제 앞으로 똑같은 사건이 만일 있었다 하면 저는 과세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냐면 보는 네. 특별한 이유가 물론 있으시겠죠. 네, 첫째 네. 납세자가 바뀌었어요. 납세자가 전에는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는데 비해서 지금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억울함을 보살펴줄 필요가 없어요. 명의신탁자는 게다가 상속의 경우에는 자기가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하면 조세회피 의사를 빼주잖아요. 그런 이렇게 명의신탁으로 과세될 수 있는 거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지금 다시 만일 발생한다면 저는 과세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요 판례를 많이 인용하시는 경우에 이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판단이 날 거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방향에서의 관점에서의 해석이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명의신탁은 그 기존에 이제 19년 이전에도 수탁자에게 가혹한 세금의 형식, 그러니까 사실 일종의 과징금인데 가혹한 그런 어떤 그 제재였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신탁자로 납세의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과세 요건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한은 네. 납세 의무자가 바뀌어서 똑같은 사례인데 지금 또 다시 판단해 보면 과세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새로운 관점이긴 한데 저는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연구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의견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 네. 뭐 최근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상장 주식의 반복적 과세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한가를 놓고 보면 만약에 이게 분쟁 과세 정당성 여부가 다퉈진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논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증여가 될 수 있는 부분, 비록 그게 부가지적 기간이 지나서 그 부분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과세가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증여
한 증여 의제로 된 신탁자로 이제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그런 쪽으로 좀 더 공격을 한다면 좀 그럴 수 있는. 근데 이게 시험사의 의견이나 해석이 맞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명의신탁 관계가 해결하려고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사례처럼 신탁자가 사망하게 될지 수탁자가 사망할지 모르는 일인데 사망을 앞둔 그런 신탁자, 수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요 개별 사례는 그러면 숙제로 하나 남겨놓고 나중에 한번 촬영해서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신탁자가 사망을 했어요. 수탁자 사망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수탁자 사망은 신탁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 명의계서 혜택, 명의계서 의무 혜택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용할 수 없다입니다.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명의계서를 하여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가 상속에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의계서 혜택 의무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제 약정 여부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입증 여부를. 그러면 과세관청이 이러한 경우에 과세를 하려고 하면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정황 증거에 의해서 입증하면 돼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어요. 수탁은 이제 수탁자에는 여기 있죠.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이해관계인 직원이나 또는 친인척일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면 국세청이 이 둘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쉽다. 정황증거상 대단히 쉽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그 이후에 거래 등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게 혹시 세무사님 뭐 판례나 이런 데에서 네.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어떤 그 거래의 사건들 이런 게 나열돼서 판시상에 등장한 게 있나요? 많이 찾아봤는데 못 없죠, 찾았어요. 지금. 네, 없죠. 없습니다. 이건 진짜 숙제가 되겠네요. 네. 근데 또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납세자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지금은 새로운 법률이 신설이 돼서 우리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또 포함했을 때는 명의 조세회피 목적이 이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넣지 않았을 때는 세무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 신고할 때 이 수탁자산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문제가 발생 안 해요. 근데 여기에도 포함 안 하고서 상속세 신고를 했으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조사나 이러한 때에 국세청이 정황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이거 명의신탁을 과세를 해버리면 다만 이제 국세청은 약정 여부를 정황 증거에 의해서 입증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판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 시부소를 한번 들어가 본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네. 그 상속인들이 수탁계인 사실 알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협의가 틀어졌나? 아니 그렇기 그런 때문에 숨어있는 사실관계는 안 나오죠 이게. 아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즉 이 경우는 두 합의를 경우가 안 발생하는 해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난 모르겠어. 이거 내 네 거야. 마음대로 이게 더 많죠. 그치.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는 팔고 싶어는 내 가치가 거라고 좋은 주장하는 회사라고 사람이 그러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주장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 명의 수탁된 거라는 거를 인정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명의 신탁으로 봐서 과세하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이 판례처럼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근데 생각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메일을 보냈다든가 문자를 보냈다든가 카톡을 보냈다든가 뭐 내용 증명을 보냈다든가 이런 게 이제 어떤 그 증여제 판가름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증거들이 저는 그런 될 수도 증거를 있겠네요. 국세청이 잡아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니 반대로 이제 우리가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가 될 수도 이제 있겠죠. 우리가 주장할 때는 그렇죠. 상대에 따라서. 네. 우리가 주장할 때, 네. 우리가 주장할 때는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장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장할 일이 그렇죠. 별로 이 없다. 사례에서는 이 그렇죠. 사례에서. 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신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그 주식을 팔았는데 이 명의를 안 바꾸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100% 혜택. 100% 네. 저기가 되겠죠? 저 새로운 명의 신탁으로 봐야 되겠죠? 네. 네. 대신 이제 명의 신탁에 대한 그 약정 여부는 입증을 해야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여기에 명의계에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새로운 약정이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해서 가는 거니까. 이게 뭐 지금 원래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의 새로운 주인은 이제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제3자는 자기 명의로 명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건 다 이 3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새로운 제3자가 결국 이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을 한 걸로 해태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해태 의무가, 해태 의무가. 네. 왜냐하면 여기 신탁자가 있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네. 새로 매입한 사람은 자기 앞으로 명의 개설을 해야 할 의무를 지잖아요. 근데 그게 리얼 양도인 거죠. 지금 제3자한테 매각한 거는. 네.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 효과는 단절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기는 여기의 문제고 음. 지금 여기하고 새로운 명의 신탁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네. 이거를 받아와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수 있겠죠. 네, 혜택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명의계약을 거예요. 안 그렇죠. 했다는 것 자체가 명의 이 제3자가 계속 이제 명의 수탁자에게 새로운 명의 신탁을 한 걸로 봐야 되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과세관청 입장에서 입증이 어렵다 그러면 혜택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게 입증이 되면 그걸로 과세를 하는 거고. 그게 그렇죠. 혜택 네, 규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는 명의계서 혜택 또 규정이 적용될 수 적용이 있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수탁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이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 둘 중에 하나죠. 신탁자가 사망하든가 수탁자가 사망하든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망 얘기하면서 웃어서. 좀 문제가 복잡해요. 복잡해. 네. 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이건 자기들 거다. 오히려 전문적으로 실제 이게 뺏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많죠. 그럴 수 있죠. 네. 신탁한 입장에서 좀 자기들 거라는 걸 좀. 네. 그래서 양자간 소송도 많이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첫째는 자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유권 분쟁이죠, 뭐 바로. 소유권 분쟁이 바로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명의신탁 여부 문제가 문제될 소지는 없는 것이고 바로 소유권 분쟁으로 번지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명의수탁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명의수탁 사실을.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죠.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개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상속인 명의로 명의 개설을 안 해요. 우리 뭐 저 옛날에 저기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땅 등기 안 하는 경우 뭐 20년, 30년 동안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랬을 때 명의 개설 혜택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저는 적극적인 명의 개설을 해야 하는 의무가 명백하게 부여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판례. 네.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명의 개설 혜택은 네. 혜택 의무 비용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명의 신탁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 신탁의 약정이 있었다는 거를 국세청이 입증해서 명의 신탁 증여 의제로 과세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약정 사실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를 갖고 싸우겠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학문상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입증하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세무서는 과세만 해놓으면 돼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과세만 해놓으면 납세자가 법원 가서 추가하고 힘들어. 힘드네. 근데 우리 약정이라는 게 꼭 문서화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구조 약정도 다. 뭐 여러 가지 뭐 뭐 여기서 뭐 한 번도 뭐 배당을 안 했다 뭐 이런 거 들어갖고 이건 명의신탁이야 그래놓고
과세를 해버리면 그러고서 법원 가서 납세자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참 골치 아프죠. 빠져나가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쨌건 이제 그러니까 학문상으로는 명시적 약정을 입증해야지 이렇게 된다. 사례 지금 몇 가지 이게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하네요. 네. 자, 메이스탁 주식이 있는 회사는 향후에 상속이 개시되든 분쟁이 생기든 어떠한 경우이든 아주 복잡한 조세 문제를 이야기한다. 아, 그러면 그죠? 신탁에 둔 주식이 있으면 그렇죠. 네, 네. 아주 근데 복잡해질 수 있다. 많아요. 많죠. 아니 저희 주변에 많아요. 실무적으로 정말 많죠. 네, 많아요. 많죠.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말 많아요. 네, 주변에는 15년 3개월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왜냐면 그것이 사실은 대부분 지금 명의시탁 돼 있는 거는 15년 3개월 넘어갔어요, 다.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1인 주주도 다 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퍼져서 지금이 2025년이고 2010년이잖아요. 보통의 명의신탁은 1995년서부터 2005년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건 다 지나갔었는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그래 근데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신탁자는 동일하면서 수탁자만 변경되는 경우. 아까는 이제 상속인 경우고. 네.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면 이거는 이제 뭐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봐서 네. 또 과세해야 되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한 번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몇 번을 과세하게 돼요. 네, 아 이거 무서워서. 정말 천문학적 금액이 과세가 되는 네. 거죠. 이거는 아까 대법원 판례가 얘기했듯이 시기상 성질상 단절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단절된 거는 몇 번이 과세가 네, 가능한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하나 좀 만들어 봤어요. 사례. 요거를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저희 거래처하고도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시는 분의 사례입니다.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네네네. 2011년에 예를 들어서 3,000주를 갑직원한테 명의신탁을 했어요. 2020년에 갑직원이 퇴사한대요. 퇴사를 하려다 보니까 을 직원한테 다시 바꿨어요. 그런데 2024년에 을 직원이 사망했어요. 그래 그때 내용에 보면 처음에는 주가가 주당 10,000원이었고 2020년에는 주당 20만 원이었고 사망했을 때인 2024년은 주당 25만 원이었어요. 한 주당. 여기 증여가액을 보시면 처음 거는 증여가액이 3천만 원, 두 번째 거는 증여가액이 6억, 세 번째 거는 증여가액이 7억 5천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세 개 다 과세해야 되고 저 가산세까지 다 납부해야 돼요. 네. 이거 세금 꽤 나와요. 꽤가. 네.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만 이제 당초에만 명의신탁이 된 거라서 이 세금을 내고 어떻게 좀 하자. 근데 중간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책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셋 다 과세해야 되니까. 이 세금 내면 차라리 지금 증여받는 것보다 이게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참 명의신탁이 생각보다 해결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메이스탁을 해지하는 환원하는 어떤 그런 영역에 착수하게 되면 세액 효과를 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결단이 어떤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속이라는 이슈가 생겨버리면 그때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피할 수 없잖아요. 관련 조세까지 두들 맞는 그거보다는 어떤 결단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세금을 내는 어떤 방안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대표님이 어느 정도 부담 가능한 수준이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대표님. 네. 근데 대표님 자체가 그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계속 더 많은 사건이 여기서 쌓이게 되죠. 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했을 때, 아, 그래. 이게 돈이 들더라도 지금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내야 될 세금이 얼만데? 라고 하면, 아, 네, 대표님 2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떡 부러지면서, 나 안 해.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현실적으로. 근데 사실은 2억 정도만 해야죠. 근데 논리적으로 네. 해야 되는 것에 불구하고, 내야 되는 주머니에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뭐 다음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평가 규정, 과세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 그냥 생략을 하고요.